번뉴스 2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돼 주요 역부와 터미널이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인 만큼 하루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고 설 당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호남과 제주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병원과 의료기관 등 또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판잣집 밀집 지역인 서울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주택 60여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 수백 명이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이 무산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2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이도역과 서울역 등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이를 저지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대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어디선가 이미 경험한 것 같다는 뜻, 그러니까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신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징계를 2차례 맞은 것도,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주저앉히려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것도, 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2차례 징계가 없었다면 지금 당대표의 경선에 출마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윤핵관이 만들어 놓은 결선 투표 때문에 골치 아플 것이라면서 나 전 의원이 포기를 하고 안철수 대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당원에는 덩어리표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원 그 여론조사로는, 지지층 여론조사는 샘플링이 잘 안 돼요. 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제가 마지막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조사에서 한 53%까지 54%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 전당대회 당원 투표 들어가면 제가 한 37%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결선 투표 가가지고는 1대1 구도에서는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대1 구도 결선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면은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내다봤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 여부 고심하고 있는데 출마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 않을 것 같다, 포기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얼마 전에 최근에 이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하는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됐었는데, 또 원전 관련해서 추가 원전 건설 관련 발언을 하면서 또 논란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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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의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인데요.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경쟁에 나설지 최대 관심인데요. 김행 비대위원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니까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제 이제 그 측근이 네. 곧 그 보수의 성지 같은 곳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또 할 것도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대통령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좀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시니까 예. 출마 또는 불출마를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것이 당의 혼란도 줄이고 이렇게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미리 밝힐 수 있겠습니다만 출마를 만약에 한다 본인이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당내 예. 그 대표 경선에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출마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네. 잘못된 거죠. 무슨 대통령 허락을 받고 출마를 해요. 본인의 정치적 의지 갖고 출마하는 거죠. 본인은 죽어도 반유는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보고를 받아서 본인을 해임한 것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대통령실로부터 네. 강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글쎄 그 대통령께서 어떤 인사를 행하실 때 네. 글쎄 그 인사의 대상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뭐 남해당 얘기긴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네. 오늘 제가 간단히 이야기해드렸는데 기시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시감인 것 같고요. 네. 그 사실 공포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한번 나고 나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실 찍어내게 하는 모습을 네, 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예. 배제된 그 과정하고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찍어내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소영 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그 관련해서 출마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일 달리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혹시 당원 100%로 룰을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제가 보세요? 그 말씀 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양심이 있으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사실 이제 5대 5일 때 그 김인혜 전 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그때 5대 5일 때도 지셨어요. 근데 3대 7이면은 확실히 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대위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대표 경선 룰을 만들 때 그 유 전 의원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다만 저희 당원이 지금 거의 100만에 육박하니까 예. 이제 지금 책임 그 당 정당 민주주의 할 수 있다 해서 만든 거고 네. 또 그래서 결선 투표도 만들었고. 예.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네. 민주당도 원래 1대 9였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원들의 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뽑히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1대 9였죠. 민주당도. 네. 저희는 이번에 많이 올렸죠. 네, 근데 많이 그 올렸죠. 당시에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아. 그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같은 교섭단체 정당의 경우에는 당비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만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도 당 운영에 반영을 해야 국민들을 향한 국민정당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뭐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예. 사실 그때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죠. 저도 경기도 의원인데요. 경기도의 59개인가 당협위원장 중에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윤심으로 찍혀 있던 김은혜 의원 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모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그 윤심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저는 사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네.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받았던 거는 예. 그 어젠가요? 음. 국민의힘 초선 의원 63명 중에 48명, 예. 이- 50명 가까이. 네, 50명 가까이 초선 의원 중에 80%던데요. 나경원 의원한테 대통령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반성 없이 대통령한테 사표를 던진 거는 예. 대통령을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게 하는 모욕인데,
그 모욕은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고 추방되어야 될 정치적 사기 행위다. 뭐 이제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새로 시작한 초선 의원들이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줄서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는 정치에 더 이상 품격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여주는 정치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는 그 63명의 초선 의원 중에 50명 가까이가 이제 서명을 한 것으로 네네. 지금 확인이 되는데 또 일부는 연락을 못 받았다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예.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뽑을 때 9대 1에서 2.5대 7.5를 바꿨죠. 당 대표 뽑을 때하고 또 대선 후보 뽑을 때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예. 이제 요는 공직 후보자를 뽑을 적에는 저희도 여론조사 비율을 5대 5, 심지어는 아. 100%를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당내 경선은 당심이 중요하다. 네. 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늘 고륙 상쟁처럼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예. 우리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 제기되는 대부분의 의혹들은 다 이낙연계에서 나온 예, 거예요. 예. 우리 당에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네. 그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죠. 뭐 성남 FC, 뭐 예. 대장동 예. 이거 다 이낙연 측에서 고발하고 의혹 제기하고 다 일생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예. 원래 당내 경선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련에서는 저는 뭐 지금 이 정도면 약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저희 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무성, 서청원 뭐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이낙연계의 고소 고발은요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예. 제가 안민석 의원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최순실이 최서원이죠. 네. 개명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300조를 해외에 숨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해서 면책 특권으로 예. 살아난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맞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예. 어제 하신 말씀 같아요. 핵심은 공천이다. 이것이 왜 이 말이 나왔냐? 예. 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친명계가 지지하냐? 왜 예. 이렇게 쫓아다니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네. 핵심은 공천이다. 의원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뿐이 없다. 이 이슈를 좀 지금 좁혀서, 지도부의 예. 공천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민주당 흔들고 있다. 예.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공천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공천이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는 모든 현역 의원들 또 원외 지구당도 어떤 캠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네. 그렇지만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컨대 이준석계라고 친다면 그분들은 공천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나경원 후보가 되신다면 그분 쪽에 지금 몇몇 분들도 지금 거론되고 계신데 그분들도 공천 사실 내면에 공천 경쟁이 있는데 어느 쪽이 사원이고 어느 쪽이 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원래 정치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뭐 여야 모두 공천이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 큰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부끄럽게 정치할 것 같으면 공천을 받아서 뭐 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논평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눈밖에 난 어떤 정치인을 초선 의원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치자고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대변이 이렇게 논평했을 것 같아요. 목불인견이다. 초선들이 줄서기 구태 정치한다. 염치도 없다. 뭐 이런 논평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지금 국민의힘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 민주당도 지금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예, 뭐 예. 이런 저런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아. 이재명의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시는 네.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개개인들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저희 당으로 오셔서 당대표 하시면 참 좋겠다. 왜요? 이런 생각도 왜요? 듭니다. 아니 어떤 그런 점에서? 식으로 논평해 주시면. 아, 그렇죠. 표현해 네. 주시면.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앞서 지금 뭐 김무성 그 당시 대표 후보 또 서청원 대표 후보가 이제 경선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 라디오 인터뷰 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 서청원 그 당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김무성 대표와 후보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은 그 당시 때 상향식 공천 이야기를 꺼낸 김무성 대표가 됐다. 그래서 마냥 대통령심, 그러니까 윤심을 얻고서 얻는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선 투표 가면 모른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잠깐 들으셨잖아요. 제가 결선 투표 가면 당심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결선 투표 가면 몰라요 누가 될지. 그건 예, 지금 누가 맞습니까? 알겠어요. 예, 예. 누가 그거 모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지도부에 있으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 늘 정당은 이제 한 대 얻어맞고 터지고 네. 선거 패배하고 나면 또 고치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그 김무성 대표가 되시고 서청원 당신은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네. 그래서 당 대표 선거에서 1등하는 분이 대표를 하고 나머지들이 그랬군요. 최고위원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 최고위원 회의가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또 단일 체제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치 개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제일 중요한 정치 개혁은 우리 당의 이제 최영두 의원 등등이 주장하는 건데요. 당대표 선거 없애자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내부 나왔습니다. 경선 예. 이거는 민주당이건 저희 당이건 늘 당의 흠집만 내지 네. 국민 생활에 국민 민생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제도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대1 구도 만약에 결선 투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김행 비대위원도 그렇게 말씀해 모르죠. 주셨는데 네.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 얘기를. 근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내 보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그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김기현 의원이 만든 거거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제 1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김기현 의원을 이제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당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의 네. 그 안팎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윤핵관 중심으로 가다가 총선에 굉장히 대패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려의 핵심이 바로 윤심 공천 그리고 공천 뭐 학살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좀 대변하는 발언, 그런 마음들을 좀 모아내려고 하는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왜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근데 이제 예. 사실 참 이 국회의원들이 자생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비례대표,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전 같으면은 지역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냥 비례대표로 전문성 제공하고 끝냈죠. 네. 다들 이제 공천에 이건 여야가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 체제니까 집권 여당이 아니니까 대통령은 없고 대표 체제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못 보이면 공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재판 시작돼서 계속해서 재판장에 일주일에 2번씩 불려다니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친문계, 소위 이낙연계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재명 저 사람을 내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공천권 따내서 똑같아요, 양쪽이. 예,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민주당의 안민석 예. 이분이 친명계인데도 딱 지적을 했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공천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국민의힘 내의 공포 분위기를 저는 증명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네. 그 초선 의원이 48명이나 네. 이 나경원
의원 사과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기자회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심지어는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요 성명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신 분도 네, 있다는 2분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를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윤심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에 연명하지 않으면은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네. 선관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제가 전후 관계를 밝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사퇴하고 사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좀 부주의로 사인을 하고 나서 지도부에서 경고를 해서 사퇴하도록 그랬군요.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경원 전 의원이 곧 결단을 한다니까요. 결단하면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란하고 우리나라가 상대 외교관을 초치하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발언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원전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또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인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자, 원전 이야기하면서 물론 대통령실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다라고 약간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이렇게 진화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정부 측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지금 짓는 거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이랬고 예. 또 하나 이제 지금 저희가 전력이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 원전에 대해서 폐기 정책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 추가로 더 논의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서 내놨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UAE 가서 그 바라카 원전이 아주 성공한 원전 아닙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수출한 거죠. 그래서 지금 UAE의 전체 10%또 그 수도의 60%의 그 전력 수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MOU 맺으면서 그 원전에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원전 그 발전소 기술이 워낙에 네, 뛰어나니까 이번에 이제 원전을 갖고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 이런 그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미래의 그 정책 방향을 좀 말씀하신 거다. 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이게 미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나온 것 네, 네, 같다. 네. 이런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이셨는데. 설명을 했죠. 예.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에서 에너지 분야 일을 했었고 그렇습니까? 에너지 예, 전문가로 이제 영입이 돼서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이후엔 더 못 짓습니다. 그게 뭐 전력 업계와 대부분의 전문가의 뭐 굉장히 일치되는 의견이고요. 그 네. 이유는 예. 부지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부지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 꽉 차 있고요. 아. 두 번째는 그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폐기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그 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그 사용 후 해결료 처리장을 부지를 찾는 일조차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화장실이 없는 원전은 어떻게 신규를 짓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발언 실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 정책을 뭐 확대 정책으로 가냐 감축 정책으로 가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당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네, 있는지를 네.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요. 코스피 지수를 몇 프로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고요. 수천억 원, 수조 원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요. 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걸 경솔하게 가볍게 그냥 알아서 이해해라, 해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된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게 네. 대통령의 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발언이 아예 없었으면 그런 논란은 없었을 테니까. 네, 아무튼 예. 정부 측 입장은 신한울 3, 4호기를 네. 말씀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논쟁이 길어질까 봐 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전 대통령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실수도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 말씀 한마디 갖고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꼬집는 것은 글쎄 책임 있는 자세 같지는 않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그냥 끝날 때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요, 다음 이재명 이슈가 또 전 그 전문회 예. 대표께서 그 검찰 출두하실 적에 그 옆에 쭉 서 있는 40명의 국회의원들도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네, 근데 네. 이제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겠다고 대통령이 네. 되셨고 네, 그러기 더 이재명 잘하겠습니다. 후보보다 더 낫겠다고 네. 해서 당선이 보통 이제 되셨어요. 여야가 이렇게 충돌되는 사안을 보면 과거에 상대당에 상대 누구가 더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잘하라고 뽑아준 네. 분들이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네, 더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잠깐 넘어가려고 네. 하는데요. 예,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 또 청와대 인사들 다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9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일인데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기소는 4년 만에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 기소할 수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적폐청산한다고 네. 하시면서 그 박근혜 정부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200명이 구속됐고요. 예. 그중에 몇 분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적폐청산이었어요. 예. 뭐 굉장히 유명하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로 꽤 오래 사셨죠. 예, 예. 네. 그런데 뭐 그거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전직 장관, 뭐 수석, 국정원장 5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네. 그랬으면 반면 교사로 문재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고 강제로 기관장 내쫓으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기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정치 보복을 떠나서요. 네. 좀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 네.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있잖아요. 네. 저희 상임위의 최근 전체회의에서도 그 예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아직 사퇴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 세워놓고서 온갖 모욕을 주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하는 정책 발목 잡겠다는 거냐. 이런 모욕까지 주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예. 최근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일도 말씀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이거를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일인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근데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은 작년 11월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 임기 종료,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는 요건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이니까 예, 예. 해결하자는 정책적 의지를 합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찰은 기소 재량권이라고 하는 걸 가집니다. 네. 기소 재량권의 의미는 어떤 법을 적용할 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네. 그럼 이런 합의가 있기 전에는 이런 뭐 과거 뭐 몇 년 전 판례에 따라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여야당이 이런 합의까지 하고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장차관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리하게 기소한다. 이거는 검사의 어떤 합리적인 재량이 아니라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정권과 기관장들의 이 임기를 맞추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보는 중인데 검찰이 이것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기소다라는 제가 주장이에요. 진짜요. 이거 예. 아직
지금 얘기 진행 중이고요. 네. 합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아. 임기를 맞추는 거 역관주의죠. 미국에서 하는. 저 이거 예. 정말 찬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전 국회의원 이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철학이 맞습니까? 이분이 왜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십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버텨요. 상대적으로 보수당들은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버틴 적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이거 저기 지금 얘기 진행 중이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건 정말 이런 떼거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김기춘 전 실장, 예. 조윤선 전 장관 이 방송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얼마를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예. 다 블랙리스트로 살았어요. 예. 아,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구속시켜 놓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소하지 말라? 아니 법조인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윤선 장관 이거 들으면요 기절초풍하고 방송으로 뛰어올 거예요. 네. 도대체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 제가 한마디 돌려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요. 예. 지금 이 문제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온갖 쏟아내는 압박과 모욕 그것도 중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서 이거 기소는 옳다? 아직 법은 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 네. 이런 내로남불 논리 모순 자기 비약 자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번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는 3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자 감소, 의료 대용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목표인 60%를 달성했고 신규 변이나 해외 유행 상황의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인 장기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려왔습니다. 지금까지 30만 건이 단속됐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도 대상이었고 2,500여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의무조정 결정으로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 또 학교와 학원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이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특히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으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병원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려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라고요? 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누계는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도 3만 3천여 명이나 됩니다. 지난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지금은 7차 유행이 안정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 현황 살피면 안정적인 감소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7,408명으로 집계됐는데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2,000여 명, 2주 전보다 29,000여 명씩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53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30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봤더니 연휴 시작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이 설 연휴 시작 전날이죠.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은 특히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차량이 혼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 13대가 줄줄이 들이받아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한 터널 앞에서도 차량 11대가 추돌했습니다. 모두 설 연휴에 난 교통사고입니다. 명절에는 도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여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2,648만 명으로 전년 설 대비 2%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 인원은 530만 명으로 2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 보험 인명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졸음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사고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입니다. 설 연휴에는 동반 탑승자 수가 평소보다 좀 많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장시간 정체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하거나 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만약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갑자기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보험사 특약을 활용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선택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차례로 신고해야 하고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설 명절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출동,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등을 위한 특별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엄영소 국토교통부인 2차관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비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철저히 가동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어 차관은 오늘 설 특별교통대책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호남과 제주 지역엔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폭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순차를 강화하고 제설과 결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큰 불이 나 5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번지면서 주택 60여 채, 2,700제곱미터가 탔고 주민 5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는데 오전 11시 50분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호텔 4곳에 44가구의 이재민 60여 명을 수용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국정조사 기간에 하지 못한 말씀을 오늘부터 소상히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 출동 차량 닥터카에 탑승해서 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영화배우로 평생을 영화에 헌신했던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던 윤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논란을 빚었던 성년 후견인 소송은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도 작별을 할 시간.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투병하며 살아오던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윤 배우는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생 시절 신인 배우 공모전에 참가해 1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배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하자마자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을 휩쓸었고 강명화, 안개, 독짓는 늙은이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문희, 남정인 배우와 함께 1960년대 트로이카 배우 시대를 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윤 씨는 1970년대 프랑스 파리 유학길에 올랐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1994년 영화 만모방 이후 영화 활동을 중단했지만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로 16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시는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고 윤 씨에게 3번째 대종상을 안겼습니다. 데뷔 50주년을 맞아 열린 2016년 회고전에서 윤정희 배우는 영화는 인생을 그리는 것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작품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인생의 고민을 그리는 것도 좋겠죠. 네. 스텝과 시나리오만 좋으면 저는 언제나 날아올 겁니다. 그러나 시 촬영 당시 이미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다시 관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지난해에는 한국에 있는 윤 씨의 형제들이 백건우 씨와 딸을 대상으로 후견인 지위,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며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지만 윤 씨의 사망으로 소송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한국 영화에 헌신한 윤정희 배우는 영화 속 시처럼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다 영면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계속 환영을 받는 걸 원하고 있고요. 후배들의 영화인들은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편집국 전 간부와 회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돈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한겨레는 이 거래가 비상식적 돈 거래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인사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한겨레는 전 간부가 9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다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 담당 부장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김만배 씨와의 접촉 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뒤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는 미국의 한 남성이 길바닥에 앉은 여성에게 호수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공개돼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 구속돼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가 한 남성이 다리를 꼬고 난간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있는 노숙인 여성에게 호스로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항도 못하고 봉변을 당하는 노숙인의 안타까운 모습은 마침 길 가던 사람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노숙인 맞은편 갤러리 주인. 노숙인이 자주 갤러리 앞에 앉아있자 자리를 옮기라며 물을 뿌린 것입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이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갤러리 건물 일부를 파손하게 됐습니다. 가해자인 갤러리 주인은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다가 며칠 뒤 마지못해 뉘우침도 없어 보이는 사과의 말을 내놨습니다. I'm deeply apologetic and abhorred when I watch that video. I completely broke. I'm not equipped or trained to deal with a long-term citywide problem like this. 하지만 일은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갤러리 주인을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혐의는 폭행,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6개월 징역이나 $2,000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검찰은 집 없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팔 당국이 포카라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속한 네팔 예티항공은 당국이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신 47구의 신원이 확인됐고 39가 유족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시신 2구는 지난 17일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졌고 유가족과 외교부 등이 신원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전투 차량을 포함해 25억 달러, 약 3조 원 상당의 전투 물자를 추가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19일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59대, 험비 350대 등 전투 차량 수백 대를 포함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M1 에이브러햄 등 탱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립의 자리에 있고요. 저는 이제 친박과 비박, 제가 아까 출마 선언문에도 금기어로 정하자. 친박과 비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해 행위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친윤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친윤 비윤을 넘어서 친윤 진윤 뭐 이런 정도로 만약에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화면이구나 또. 야, 아이고, 예, 아이고 이게 하루 종일 밀착 취재를 하시구나. 계속 보면 또 포퓰리즘도 있고 싸워야 될 전선이 저희가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야 무슨 뭐 탄핵 개파 이런 얘기 그만해. 그러니까 탄핵 근데 이 탄핵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탄핵 7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 나 하향식 했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탄핵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 날카리 같은 놈들이. 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래서 욕먹는 거라고. 네? 내가 탄핵 7적 중에 한 명으로 하향식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탄핵 정명기 의원 한번 얘기해봐. 이런 게 왜 이러는 거야? 보세요. 탄핵 찬성 62적이라고 하던데. 자유 아니 정영기 의원도 62적에 들어갔대. 찬성표도 좋다고. 나 이런 거 같아. 정진석 의원 7적이면 나는 5적 안에는 들 것 같은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두 분 다 충청도야? 대표님 뭐 오늘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번답게도 반윤을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본인의 포지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돼요. 싸우지 마라! 적은 내부에 있어요. 분열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분열을 조심해야 된다. 사실 나경원 대표랑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큰 결례다. 저는 그렇게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분열이 곧 우리의 적이다.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6도로 아침 기온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귀성길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안 지역은 공기가 탁한데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점차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20도, 대구는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설 당일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호남 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오늘 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